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두 번째 강의를 맡은 카이스트 물리학과의 정하홍입니다. 일단 제 슬라이드를 보시면 눈여겨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저 오른쪽 위에 보면 궁서체임이라고 써 있는 게 보십니까? 예, 무슨 뜻이죠? 예, 진지하다는 뜻입니다. 앞에 앉은 어르신들은 모르실 텐데요. 애들 말로 진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들 표현으로 나는 지금 궁서체로 말하고 있어라는 건 되게 진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건 되게 진지한 제목인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진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저를 소개할 때 항상 카이스트 물리학과 석자 교수라고 소개해서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 타이틀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저입니다. 네. 자, 누구죠? 그쵸? 여기 학생들이 있어서 다행인 게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 피 큰지 알아보는데 어르신들은 누군지 모른다는 건 거죠. 와는 하는데. 굳이 모르시겠으면 맨 왼쪽에 있는 친구가 이제 정은지라고 응답하라 첫 번째 시리즈에서 주인공을 했던 친구고요. 정은지 손 나온 에이핑크라고 하는 걸그룹이고요. 이 에이핑크라는 걸그룹이 얼마나 대단한 그룹인지를 잠깐만 소개를 시켜드리면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걸그룹의 랭킹을 매기는 방법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요즘 잘 나간다고 해서 1등을 시키긴 해서 순위도 계속 바뀌고 음반 판매량도 바뀌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서요. 걸그룹의 순위를 매기는 방법 중에 객관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팬클럽 회원 숫자를 보는 겁니다. 공식 팬클럽 회원 숫자가 몇 명인가를 기준으로 이제 등수를 매기는데요. 팬클럽 회원 숫자 기준으로 1등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다 아는 걸그룹이라고 있잖아요. 걸그룹. 네. 누구죠? 1등은 소녀시대입니다. 소녀시대가 역사 정통을 자랑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1등이고요. 2등은 놀랍게도 그룹이 아닙니다. 2등은 누구냐면 아이유입니다. 얼마 전에 여기 와서 그 효리네 민박에서 열심히 서브를 했던 그 친구가 혼자서 어마어마한 팬을 거느려서 2등이고요. 얘네가 3등입니다. 그러니까 걸그룹 회원, 팬클럽 회원 숫자 기준으로 3등쯤 되는 애들인데요. 사실 제가 얘네들하고 사진 찍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닌 건 거고요. 이게 상황이 이런 겁니다.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했고요. 제 다음에 얘네들이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기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상상이 되시죠? 대기실. 저기 걸그룹이 딱 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서 사진 찍고 사인 받고 막 그러실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걸그룹한테 사인을 받은 게 아니라 제 책에다 사인을 해서 줬습니다. 저는 걸그룹한테 사인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해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대충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한 발짝 더 나오니까 걸그룹 3등보다 조금 위니까 대충 아이유랑 동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를 하러 온 게 아니고요. 공연을 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편히 앉으셔서 공연을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쉽게 바꾸겠습니다. 무슨 데이터와 네트워크가 답이다가 아니라 그냥 구글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래도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복잡계 네트워크와 빅데이터. 제가 빅데이터를 지우고 저게 그 데이터 과학이라고 썼는데요. 제가 게을러서 오타를 안 고친 게 아니고 일부러 저렇게 쓴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빅데이터 사람들이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게 뭔지 애매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개나 소나 다 빅데이터라고 해서 그럽니다. 이게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실제 빅데이터 유명한 말이니까 갖다 쓰다 보니까 의미가 이상해져서 저는 이제 과학을 하는 과학자로서 데이터로 하는 과학이란 데이터 사이언스라면 훨씬 더 좋은 명확한 말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했고요. 볼까요? 제목을 보시면 구글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어디서 한 번씩 들어보신 것 같을 수도 있고요. 제목을 보시면 그중에 어려운 단어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복잡계라고 써 있는 게 아마 제일 어려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복잡계로부터 출발합니다. 복잡계가 무엇이냐? 자, 이런 식으로 강의를 안 하겠다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어디 가서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빽빽하게 채워졌다. 바로 죽으시면 됩니다. 이건 보나마나 재미없는 강의입니다. 파워포인트는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파워포인트는 그림이 커야 되고요. 글씨가 커야 됩니다. 이렇게 빽빽하게 해가지고는 발표할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 하겠다는 건 거고요. 물론 복잡계는 중요합니다. 저희 맨 위에 줄 한 줄만 읽어볼까요? 21세기는 복잡성의 세계가 될 것이다라고 얼마 전에 작고하신 스티븐 호킹 박사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21세기가 됐는데 21세기는 아마도 복잡계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중요는 합니다. 근데 중요한데 그 뭐가 중요하냐? 사실 복잡계라는 건 앞에 여기 있는 걸 읽어보셔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복잡계는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잡계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딱 떠오르는 거 뭔가 복잡하고 어려운 거겠구나. 그게 복잡계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도 딱 그만큼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써놓은 바에 소용이 없는 건 거죠. 그냥 어려운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게 어려운 거냐? 그래서 복잡계 연구 대상을 대신 보여드릴게요. 복잡계에서 연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회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기에도 있는 테크에서 여러 가지 있죠. 이코노미, 컬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게 저희의 연구 대상입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의 현상 너무너무 복잡하고요. 정치 엄청나게 복잡하고요. 사람들이 얽혀 사는 사회 진짜 어떤 사람들은 서로 협력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테러를 일으킨다는 거죠. 똑같이 생긴 사람같이 생겼는데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합니다. 또 하나의 복잡계의 사례는요. 인터넷인데요. 자, 여기 테크의 첫 번째죠. 테크놀로지의 총화라고 하는 인터넷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뭐가 복잡해? 맞습니다. 핸드폰만 열면 LTE급으로 어마어마하게 잘 되니까 인터넷이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IT 강국인 한국에 살고 있어서 그런 건 거지 사실 저 뒤에 굴러가는 걸 보시면 정말 복잡합니다. 이런 겁니다. 카이스트에 가보시면 공대라는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 받는데 저는 10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1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교수가 대학원생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이것 좀 1분으로 만들어봐. 그리고 자기는 집에 갑니다. 그럼 이제 대학원생이 밤을 새가지고 막 해가지고 겨우 1분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한테 1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교수가 가서 잘했다. 논문 쓰자. 그럼 논문 쓴 다음에 집에 가면 되는데 집에 안 가고 괜히 야 근데 1분보다 10초가 더 낫지 않겠니? 그리고 자기 집에 갑니다. 그럼 또 대학원생이 밤을 새가지고 그걸 10초로 만들어야 되고요. 10초를 만들고 나서 겨우 이제 그 정도 밤을 새면 거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서 겨우겨우 교수님한테 드디어 10초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래 잘했다. 논문 쓰자. 그리고 논문을 쓴 다음에 또 집에 그냥 안 가고 야 근데 10초보다는 1초가 뭔가 멋있어 보이지 않니? 그리고 또 집에 갑니다. 그러면 또 대학원생이 그걸 1초로 만들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쓰지도 않는 6세대, 7세대, 8세대 인터넷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게 작금의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편하게 쓰시는 거지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대학원생들의 노력과 땀과 힘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뭐 TCP/IP가 어떻게 되고 프로토콜이 어떻게 되고 매번 새로 에러를 어떻게 줄여야 되고 물론 지도교수가 나빠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IoT 시대가 돼서 사물 인터넷 시대가 되면 별의별 것들이 다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빨라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좀 심하게 다그치는 경향이 있다는 건 거죠. 쓰지도 않는 다음 세대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인터넷은 복잡하고요. 근데 사실 애들 말로 복잡계의 끝판왕은 이겁니다. 생명연상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살아있다는 게 뭐냐는 거죠. 도대체 살아있다는 게 뭘까요? 이게 생물학과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연구하시는데요.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잘 볼까요? 생명연상은 살았다 죽었다 딱 두 가지입니다. 근데 그걸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살았다 죽었다 이쪽이냐 이쪽이냐인데 병원 가면 다 죽어서 나오거든요. 이게 뭔가를 모른다는 건 거죠. 알면 안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계속 죽는 걸 보면 뭔가 대단히 모르는 게 많다는 건 거죠. 이게 왜 어렵냐면 이런 겁니다. 뇌를 한번 볼까요? 요즘 이제 뇌가 연구가 많이 되는데요. 생명현상 중에서. 자, 뇌 진짜 신기합니다.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하니까 뇌가 너무 신기해서 당연히 저희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뇌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자. 어떻게 할까요? 뇌가 궁금하니까 제일 먼저 해보는 게 뭐냐면 뇌가 궁금하니까 어떻게 생긴지 알고 싶어서 꺼내봅니다. 자기 걸 꺼내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남의 걸 꺼냅니다. 그리고요. 가능하면 죽은 사람 걸 꺼냅니다. 그게 안전하니까요. 그래서 뇌를 꺼내서 연구를 하는데요. 뇌를 꺼낸 사람은 별로 안 유명한 거예요. 뇌가 꺼내진 사람이 유명한데 뇌가 꺼내진 사람의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천재입니다. 말도 안 되게 천재입니다. 물리학자가 봐도 천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아인슈타인이 죽은 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아인슈타인의 뇌를 꺼냅니다. 천재의 뇌를 연구해보자. 뭐가 다르겠지. 해서 혼자 하긴 뭐하니까 아인슈타인의 뇌를 240조각으로 나눠 가진 다음에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천재의 뇌는 뭐가 다를까?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밝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주름이 좀 많았다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주름 많은 사람이 천재가 아니었고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회백질이 조금 두꺼웠다고 하는데 오차 범위 내에서 그렇게 두껍지가 않았고요. 정말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디가 좀 부풀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맞아서 그런 건지 꺼내다 부딪혀서 그런 건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부풀어서 천재가 된다면 계속 때리면 사랑의 매라는 게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럴 리는 없거든요.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요즘은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정말 잘 자릅니다. 뇌를 자르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실처럼 생긴 끼있다란 신경세포 뉴런이 나옵니다. 뉴런을 하나 똑 떼내면 걔는 아주 단순해서요, 끼있다랗게 생긴 세포입니다. 얘가 하는 일은 전기신호를 냅니다. 뿅뿅 전기신호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 중에 끼있다랗고 전기신호 나는 게 뭐가 있냐면 건전지라는 게 있습니다. 건전지를 저렇게 붙여놓으면 뇌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렇게 간단하면 여러분 세상 살기가 편한 게 집에 가가지고 당장 TV 리모컨 뒤에다 건전지 두 개를 딱 연결하면 인공지능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건 거죠. 이게 그래서 부속품을 안다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뉴런은 아는데 뇌가 이해가 안 되고요.
컴퓨터는 어느 정도 아는데 인터넷은 모르겠고요. 사람은 아는데 사람을 모아놓은 사회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뭔가 빠졌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뭐가 빠진 거냐면 전부 다 연결된 네트워크라는 게 빠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뉴런을 안다고 연결된 내가 아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안다고 연결된 사회가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컴퓨터를 안다고 인터넷이 이해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네트워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어려운 것만 네트워크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주변을 돌아보시면 네트워크가 아닌 게 없습니다. 여기 볼까요? 여기 전선도 다 네트워크죠. 여기 상수도 하수도 다 네트워크입니다. 보면 사회 네트워크죠. 고속도로, 철도, 도로교통 네트워크죠. 먹이사슬, 누가 누굴 잡아먹느냐. 얼마 전에 돌아가신 퓨마를 생각해 보시면 걔는 이상하게 위에 있을 것 같은데 수총을 벗고 안 듣게 됐지만 그것도 결국은 먹이사슬도 네트워크입니다. 인터넷, IoT, 정보통신 네트워크, 돈에 관심 있으면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경제 네트워크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네트워크가 아닌 게 없습니다. 심지어 저 바깥에 복도도 방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인 겁니다. 그럼 주변을 봤을 때 네트워크가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결국 세상 모든 것은 네트워크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결국은 우리는 그 연결된 세상 위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트워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요. 네트워크에서 벗어나면 왕따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가 중요하구나. 세상 모든 것은 네트워크이니 네트워크를 연구해야 되겠다라고 네트워크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어려운 걸 못해서 아주 쉬운 걸 했습니다. 뭘 했냐면 네트워크가 어떤 모양인지 쳐다봤습니다. 도대체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네트워크를 이렇게 놓고 쳐다보면서 이제 어떤 모양인지 분석을 했는데요. 뭐 분석도 아니고요. 생각해봤더니 네트워크가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딱 두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네트워크는 고속도로처럼 생긴 네트워크이고요. 또 다른 네트워크는 항공망처럼 생긴 네트워크입니다. 고속도로는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네트워크이고 도시를 연결하는 항공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뭐 비행기 다들 타보셨을 테니까 비행기 잡지 맨 뒷페이지에 나오는 그림인 겁니다. 두 개를 비교해보시면 차이가 보입니다. 고속도로는요, 대충 서너 개씩 고만고만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항공망은 보시면 대부분의 공항, 조그만 공항에서 비행편이 한두 편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LA, 시카고, 뉴욕, 달라스 같은 허브 공항이었어서 어마어마하게 연결이 있다는 거죠. 이걸 뭐 말로만 하기 힘들어서 그냥 세는데요. 하나, 둘, 두 개짜리가 몇 개 있는지, 세 개짜리가 몇 개 있는지, 네 개짜리가 몇 개 있는지 엑셀 파일에 집어넣으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몰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종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다 몰려있으니까요.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 하나짜리가 몇 개, 두 개짜리가 몇 개 세보면 여기다 몰려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긴 쭉 떨어져서 이런 허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허브가 없고 여기는 허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개인지 그려봐서 이렇게 종 모양이 나오는지 아니면 쭉 떨어져서 허브가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기준이 나왔으니까 이건 왼쪽, 이건 오른쪽, 고속도로는 왼쪽, 항공망은 오른쪽 이런 식으로 사회는 뭐고 저희가 분류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분류 작업을 하면 할수록 자꾸만 오른쪽만 나옵니다. 제가 100%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99%는 이렇게 항공망처럼 생긴 네트워크가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이 고속도로는 공평하게 비슷비슷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불공평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조금인데 중간중간에 어마어마하게 있는 애가 있거든요. 시카고가 아무리 잘 나간다고 고속도로가 100개가 지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카고 공항은 10,000편 이상의 비행편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에서 공평하고 균일한 연결인 반면에 이쪽은 불공평하고 썰림 현상이 있는 거라는 거죠. 저게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감이 안 오실까봐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학생들이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조금 19금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19금으로 쳐다보시면 안 되는 건 거고요. 네트워크 중에 재미난 네트워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섹스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남자랑 여자가 섹스를 한 사람끼리 연결한 섹스 네트워크를 조사하는 건 거죠.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은 이상한 얘기 한다고 했을까봐, 야한 얘기 한다고 했을까봐 미리 설명을 드리건데 저희 보시는 것처럼 2001년 네이처 논문에 근거한 과학적인 데이터고요. 이 연구의 목적은 뭐냐면 2001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에이즈입니다. 에이즈가 퍼진다는 거죠.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에이즈의 치료제는 없습니다. 억제제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에이즈에 걸리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에이즈가 퍼지는 걸 막는 겁니다. 에이즈는 대부분 성관계에서 퍼지기 때문에 여기서 퍼지는 겁니다. 누가 하나 걸리면 쫙 퍼지는 건 거죠.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퍼지느냐 그걸 보자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퍼지는지를 알아야 그걸 어떻게 차단할 줄 알고 어떻게 예방할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질문 하나입니다. 섹스 네트워크, 사람을 섹스하는 사람께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었을 때 이게 고속도로처럼 생겼는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오른쪽처럼 생겼는지 보자는 거죠.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오른쪽이라고 답변하시는 분은 무슨 데이터에 근거를 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오른쪽이라는 자신을 외치시는 걸까요? 자, 그거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조사를 해봤더니 종 모양이냐 쭉 떨어지냐 봤더니 쭉 떨어진다는 건 거죠. 얼만큼 떨어지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숫자를 보시면 로그 스케일이라서요. 여기 10의 0승, 10의 1승, 10의 2승, 10의 3승
여기 데이터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1000명의 연결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긴 허브라고 안 부릅니다. 여긴 카사노바라는 좋은 표현이 있죠. 그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카사노바는 존재한다가 논문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구, 아까 원래 목적 말씀드렸죠. 저와의 연구의 목적은 이겁니다. 우리가 네트워크를 알면 누가 하나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이 어떻게 퍼지는지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작하면 어떻게 퍼지고 여기서 시작하면 어떻게 퍼지니까 어디를 차단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해봤더니 아주 간단합니다. 저기서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막는 방법은 저겁니다. 콕 집어서 카사노바만 잘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카사노바는 칠구가 많기 때문에 누가 하나 걸리면 금방 카사노바를 감염시키고요. 카사노바가 쫙 뿌리고 다니기 때문에 에이즈가 빨리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콕 찍어서 허브를 잘 관리하자, 그겁니다. 그러면 이게 빨리 퍼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누가 카사노바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쫙 보고 무슨 관상을 보고 누가 카사노바다 알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물론 몇 가지 민간인 속설은 있습니다. 뭐 코 큰 사람이 어떻대더라, 뭐 발 큰 사람이 어떻대더라 하는데 그 사람한테 주사를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연구가 중단이 됩니다. 카사노바를 치료를 해야 되겠는데 카사노바인지 누군지 몰라서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똑똑하게도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에서 이걸 해결해냈습니다. 프라이버시를 해치지 않고 카사노바를 찾아내는 방법을 알아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에이즈 백신을 100개를 들고 제주공항을 갑니다. 제주공항 가서요, 일단 아무나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주사를 놓으면 그 사람이 카사노바일까요? 뭐 카사노바는 제주공항을 간다, 그런 얘기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사기 낭비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에이즈 백신을 100개를 들고 제주공항에 가서 일단 아무나 붙잡은 다음에 이 사람한테 주사기를 뜯지 않고 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에 가다가 친구 아무나 푹 찌르세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아무나 붙잡힌 사람은 이런 조그만 사람들인데요. 카사노바는 친구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날 여기 빠바바박 지켜온 사람이 카사노바라 말인 겁니다. 이게 실행되면 절대 반팔을 입고 다니실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건 절대 프라이버시를 해친 게 아닙니다. 제주공항에 가서 그냥 아무나 붙잡았고요. 주사기 주면서 친구 중에 바람둥이를 찌르세요,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친구 중에 아무나 찌르세요라고 하면 카사노바는 친구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빠바바박 찍힌다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친구 치료라는 방법이고요. 이게 결국 샘플링 기법입니다. 그냥 랜덤 샘플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 건너서 샘플링을 하면 허브는 친구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두 번째 단계에서 허브가 추출이 된다는 거죠.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카사노바 얘기해서 좀 그렇죠. 이게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죠. 입소문 내는데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어요. 이걸 홍보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 좀 써보라고 이제 막 길거리에서 나눠주잖아요. 아무 효과 없습니다. 입소문을 잘 내려면 저런 카사노바 같은 허브 같은 사람들한테 이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누군지 파악하려면 힘들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주공항에 가서 아무나 붙잡고 이거 한번 써보세요. 아니, 당신 쓰지 말고 친구 주세요. 그럼 안 주겠죠. 그러니까 2개를 주는 겁니다. 2개를 주고 하나는 당신 쓰고 하나는 친구 아무나 주세요. 그럼 그 두 번째 건 자연스럽게 저 사람한테 간다는 거죠. 그럼 2개를 줘야 되니까 비용이 2배가 들겠지만 친구 숫자를 생각해 보시면 효과는 100배, 1000배라는 거죠. 2배의 비용으로 1000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는 입소문 마케팅이 네트워크 항공망이란 걸 교묘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 샘플링 기법을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건 거고요. 이런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를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연구에 필수적인 게 결국은 데이터입니다. 아까 섹스 네트워크 있었던 것처럼 데이터가 있어야 이게 되고요. 네이처 사이언스에 툭하면 이런 특집 기사를 뽑습니다. 빅데이터, 빅데이터. 그러니까 네이처랑 사이언스 점잖해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제목은 안 뽑고 그냥 글씨만 빅데이터라고 쓰는데요. 요즘 아시잖아요. 글씨 크다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아니라서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란 잡지에서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뽑았는데요. 데이터는 새로운 신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게 제목입니다. 과연 데이터가 신이 될 수 있느냐? 놀랍게도 답은 예스라는 건 거고요. 제가 지금부터 왜 데이터가 신이 되는지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자, 빅데이터의 최고수는 누굴까요? 제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구글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거 네이버 지도인데요. 이따 가보시면 아실 텐데요. 이게 삼청동인데요. 네이버 지도에는 청와대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기쯤 청와대가 있어야 되는데요. 저렇게 파란 지붕은 안 보이고 수풀로 덮여 있습니다. 포토샵으로 수풀로 처리가 돼 있어서 청와대가 안 나오고요. 심지어 1번 주소가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이라고 나옵니다. 청와대가 왜 대전에 있을까요? 카이스트가 대전에 있어서 저기 가보면 음식점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한테 청와대는 음식점인 거죠. 그럼 다음 지도에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다음 지도에도 똑같이 저렇게 수풀로 덮여 있습니다. 이게 보안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웃긴 게 구글 지도 치면 그냥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보안이 되는 걸까요?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다음 지도에요. 청와대는 검색하면 안 나오는데 저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청와대 대신에 농협 청와대 지점 하면 여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숨겼는데 농협 청와대 지점 못 숨겼습니다.
도대체 이러면 보안이 되는 걸까요? 최근에 다음 지도가 카카오랑 합병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카카오 지도에서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카카오 지도에는 농협 청와대 지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행이다, 보안이 나아지고 있구나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네이버 지도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NH농협 청와지점 여기 있습니다. 도대체 농협은 얼마나 대단한 기관이길래 청와대는 숨기는데 농협은 못 숨기는 걸까요? 북한이 괜히 농협을 해킹하는 게 아닙니다. 농협은 보나마나 청와대보다 훨씬 더 대단한 기관인 게 확실합니다. 물론 구글도 뭔가를 했습니다. 뭐 google.co.kr에 접속하면 이렇게 뿌옇게 나옵니다. 하지만 google.com으로 바꾸면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런 걸 눈 가리고 아웅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IT 업계의 발전 속도를 얼마나 쓸데없는 규제가 발목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 겁니다. 물론 변명은 합니다. 뭐 구글의 서버가 외국에 있어서 국내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런 쓸데없는 작업을 왜 시키냐는 건 거죠. 이게 IT가 얼마나 나쁜 규제에 잡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고요. 사실 뭐 구글의 청와대 위치를 알고 있어서 신인 게 아닌 건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는 아마도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2007년도부터 시작된 건데 대선 득표수와 구글 검색 결과입니다. 이 친구가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문국현, 권영길 각 후보를 구글에다 검색해봤더니 검색 결과 수와 대선 득표수가 똑같았다는 겁니다. 이명박 검색했더니 1000만 페이지 나왔는데 1000만 표, 500만, 500만, 300만, 300만. 상관계수가 무려 0.988이어서 그때가 당시에 가장 정확했던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합니다. 동아일보는 바보같이 돈 들여서 이런 엉터리 조사를 뭐하러 했을까요? 이 친구 이거 만드는데 10초 걸렸습니다. 이명박 엔터, 정동영 엔터, 이회창 엔터. 제가 저걸 보고 깜짝 놀라서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후에 조금 있다가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거든요. 뭐 이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뭐 박빙인의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뭐 난리도 아니었는데 제가 볼 때 한심한 거 왜 싸우지? 우리의 위대한 구글을 여쭤보면 되는데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선거 전날 밤 11시 15분 데이터입니다. 구글 신을 만나야 되니까 경건한 마음을 갖추어서 목욕 재개를 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www.google.co.kr에 접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후보 이름을 칩니다. 나경원 엔터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내용은 관심이 없고요. 검색 결과 약 4,660만 개. 나경원 후보는 저만큼 표를 얻겠구나. 그리고 다시 목욕, 저는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해서 다시 목욕을 하고 상대편 후보 이름을 치면 이렇게 나오죠. 박원순 엔터 치고요. 선거 결과가 기억이 안 나실까 보여드리면 저게 최종 선거 결과입니다. 숫자를 비교해보시면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죠. 아직도 못 믿겠으면 이번에 가장 이상했다고 하는 미국 대선을 한번 볼까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목욕하고 힐러리 클린턴 엔터, 목욕하고 도널드 트럼프 엔터 치면 숫자가 저렇게 나왔고요. 심지어 이번에는 구글이 이런 사이트도 만들었습니다. Election Search 2016에서 선거에서 검색 결과라고 해서 보시면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누가 검색이 많이 되는지 봤더니 트럼프가 됐고요. 단순히 이름 검색뿐만 아니라 해시태그라고 하죠. 보트 클린턴, 보트 트럼프를 봐도 보트 트럼프가 많았다는 겁니다. 물론 구글이 이걸 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구글은 그냥 데이터만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리한테 가까웠던 선거는 이거죠. 대통령 선거 작년에 있었습니다.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한철수, 심상정 다 보시면 누가 1등인지는 저기 파란색이 1등인 걸로 증명이 돼 있죠. 근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작년에 각 당 대변인이 나와서 자기네가 1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들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닙니다. 볼까요? 여기 초록색이 1등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빨간색이 1등일 때도 있었습니다. 돼지 못 때문에 잠깐 반짝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1등이었기 때문에 여기만 따다가 1등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사실 결론은 파란색이었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제가 구글 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사실요, 앞으로는 이게 안 맞을 겁니다. 왜 안 맞을 건지 아세요? 이게 생각해 보실까요? 이게 각 당 대변인이 나와서 저 데이터를 얘기 시작했다는 건 데이터 당사자가 데이터에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오염되기 시작하는 건 거죠.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보세요. 안철수 아저씨가 나와서 열심히 자기가 1등이라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이게 자기가 나서서 1등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게 객관적인 데이터로 작용을 못하고 바이어스가 걸려서 오염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건 거고요. 사실 구글이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구글이 가진 데이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요. 구글 트렌드란 데이터입니다. 구글 트렌드란 사이트에 어떤 단어를 넣으면 그 단어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 단어가 몇 번 검색된지를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제가 일부러 가려놨는데 이건 뭐에 대한 검색이냐면 다이어트에 대한 검색입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검색은 매년 1월 1일 날 쭉 올라갑니다. 올해는 살을 빼야지 다 합니다. 그랬다 작심삼일에 떨어집니다. 다시 1월 1일 날 올라갑니다. 다시 떨어집니다. 정확하게 1월 1일이 어딘지 보여줍니다. 한 채 오차도 없습니다. 중간에 잠깐 반짝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름에 여자분들이 비키니 입어보고 있다가 잠깐 반짝하는데 안 됩니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사람들은 검색할 때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검색할 때 거짓말 하십니까? 여러분 검색하는데 야 이거 내가 궁금하지 않은데 구글을 골탕 먹어야 되니까 검색해야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 볼까요? 또 섹스 얘기라서 미안한데요. 이게 미국의 설문조사인데 여성들한테 섹스 빈도를 물어봤더니 일주일에 한 번 콘돔 사용 빈도가 20%라고 해서 사람 수에다가 365일 곱하면 1년에 필요한 콘돔이 11억 개랍니다.
똑같은 질문을 남성한테 물어봤더니 1.5에 20%에서 16억 개가 필요합니다. 이게 동성 간의 섹스는 아니고 이성 간의 섹스만 물어봤기 때문에 바이 데피니션 두 숫자가 같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남자분들은 뻥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남자는 과시욕이 심하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려고 했으나 놀랍게도 미국의 닐슨사에서 미국에서 판매되는 실제 콘돔량을 조사했더니 1년에 6억 개밖에 안 팔린다는 거죠. 둘 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저 숫자 이렇게 뻥튀기로 해서 과장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이유는 있습니다. 멋있는 말로 소셜 디자이어피 바이어스라고 하고요. 쿨해 보이고 싶어서 가면을 쓰고 설문을 한다는 건 거죠. 그러면 우리는 거짓말의 민족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솔직할 때가 있는데 언제냐? 여러 사람이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좀 솔직합니다. 또 온라인일 때가 오프라인 때보다 솔직하고요. 그리고 가장 솔직할 땐 뭐냐면 뭔가 생기는 당근이 있을 때 가장 솔직합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있을 때. 저 세 가지를 합친 뭐가 되냐면 저게 바로 검색할 때입니다. 검색은 혼자 하시죠? 온라인으로 하시죠? 무슨 인센티브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검색하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정확한 답을 찾기 위해서 검색을 하는 겁니다.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할 때 어떤 단어를 해야지 열심히 고민을 해서 정확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검색어를 보면 우리가 솔직한데요. 이게 너무나 솔직해서 좀 민망할 정도로 괴로울 정도로 솔직한데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하면 떠오르는 색깔 아시죠?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SNS입니다. SNS에 따르면 마이 허스밴드, 남편이 어떻게 기술이 되어 있냐면 마이 허스밴드 베스트고요, 베스트 프렌드고요, 어메이징하고 그레이트, 우리 남편 최고라고 페이스북에 써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에 따르면 마이 허스밴드는 멍청이고요, 성가시고요, 다른 의미는 어메이징하고 비열합니다. 자, 어느 게 맞을까요? 자, 실제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글에 따르면 마이 YPG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건 크레이지고요. 두 번째는 바람 펴요, 세 번째는 게을러요, 네 번째는 이건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와이프는 인어 같아요가 네 번째로 많이 검색된답니다. 마이 허스밴드 했을 때 가장 많이 검색된 건 게이고요. 셀피시, 민, 디프레스, 이게 현실입니다. 마이 베스트 프렌드 그런 거 안 나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셀카 100장 찍어서 그중에 잘 나온 거 한 장 포토샵해서 페이스북에 올리는 겁니다. 남편이 한 번쯤은 잘할 적이 있겠지. 그때만 페이스북을 쓰는 겁니다. 딴 때는 다 이렇다는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은 아니지만 페이스북의 데이터와 구글의 데이터는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랑 아내가 이런 둘이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애들까지 가면 문제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우리 2살짜리 아이가 했을 때 가장 많이 검색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2살짜리 아이가. 네? 천재니까 합니다. 우리 2살짜리 아이가 천재인가요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2살짜리 아이가 뭔가 신기한 행동을 한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재 같아. 우리 천재인가?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이거는 뭐 민망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애들은 신기한 행동을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우리 2살짜리 아이가라고 검색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우리 2살짜리 아들이 천재인가요와 우리 2살짜리 딸이 천재인가요로 나눠서 보면 놀랍게도 우리 아들이 천재인가요가 우리 딸이 천재인가요보다 2.5배 이상 많이 검색이 됩니다. 물론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어렸을 때 남학생들이 훨씬 더 좀 빨라서 남학생에 대해서 먼저 검색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영재 프로그램에는 여학생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이 천재인가요가 우리 딸이 천재인가요보다 저만큼 많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가 멍청한가, 우리 아들이 멍청한가, 우리 딸이 멍청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검색이 된다는 거죠. 그럼 딸은 찬밥이냐? 아닙니다. 딸에 대한 검색은 따로 있죠. 뭘까요? 우리 딸이 뚱뚱한가요입니다. 우리 딸이 뚱뚱한가요가 우리 아들이 뚱뚱한 것보다 2배 이상 많이 검색이 됩니다. 이것도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어렸을 때 여학생들의 발달 속도가 빨라서 그럴 수 있는데 비만 지수는 찾아보면 남학생이 훨씬 더 뚱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딸이 뚱뚱한가요가 우리 아들이 뚱뚱한 것보다 2배 이상 검색이 된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딸이 예쁜가요가 우리 아들이 잘생겼나 보다 훨씬 더 많이 검색이 된다는 거죠. 이게 뭘 뜻하느냐?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남녀 평등을 얘기해도 우리 머릿속에 얼마나 젠더 바이어스라고 하는 게 심하게 박혀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게 진보, 보수, 뭐 정치, 문화, 다 종교 다 통제를 하고 실험을 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얼마나 뿌리 깊이 박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 거죠. 이게 그래서 어쩌란 얘기냐?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정확한 데이터가 보여줄 수 있는 가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정확한 데이터만 있다면 그걸 갖고 할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아무리 입으로 남녀 평등을 얘기해봐야 그냥 한 방에 보여주면 확 와닿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무엇을 하느냐를 알 수 있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건 거고요. 그래서 구글이 이걸 가지고 장난을 좀 쳤는데요. 뭘 한 거냐? 2008년도에 네이처에 논문을 썼는데 놀랍게도 독감 환자 수를 예측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구글이 병원도 아닌데 어떻게 했냐면 이런 겁니다. 구글의 아이디어는 단순합니다. 바깥에 나갈 필요 없어. 병원에 갈 필요 없어. 그냥 독감 걸린 사람은 독감을 많이 검색할 거야. 기침, 고열, 무슨 약 먹어야 되지? 그거 하자는 건 거죠.
그래서 이걸 했는데요. 놀랍게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옛날 독감 환자 숫자랑 자기네 검색 엔진을 비교해가지고 독감 환자 숫자를 예측했는데 앞에는 학습 데이터니까 보실 필요 없고 2008년도만 보시면 되는데 파란색이 실제 환자 숫자고 노란색이 구글이 예측한 건데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검색할 때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면요, 검색어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GPS와 시간이 붙어서 갑니다. PC에서 검색을 하시면 검색어와 IP 어드레스랑 시간이 붙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딱 쳐다보면 이 검색어가 어디서 온 건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2G폰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무서워서.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은 2G폰은 더 이상 개통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망했습니다. 그냥 그러고 사시는 밖에 없다라고 하면 너무 자진할까봐 좀 안심을 시켜드리면 이런 구글 독감 프로젝트가 2013년도에 실패를 하는데요. 독감 환자 숫자를 좀 잘못 예측했습니다. 한 10%좀 틀렸으면 뭐 오차범위 내에서 그러지라고 했는데 무려 200%가 틀렸습니다. 실제 환자 숫자가 요만큼이었는데 2배로 잘못 예측을 했다는 건 거죠. 그래서 구글이 깜짝 놀라서 프로그램을 세우고 조사를 했습니다. 뭐가 잘못됐지? 잘 맞았는데 라고 했더니 여기서 중요한 게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 언론의 힘입니다. 2013년 1월 달에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독감 백신 품귀 현상이 벌어집니다. 독감 백신이 모자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 미국의 주요 언론인 CNN하고 뉴욕타임즈에서 매일 독감 백신 뉴스를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문을 펴면 독감 백신 뉴스가 나오고 TV를 틀면 독감 백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원래 독감 백신에 관심이 없었었는데 뉴스마다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는 독감 걸린 사람만 독감을 검색해야 되는데 독감 뉴스 때문에 독감 안 걸린 사람이 독감을 검색하는 건 거고, 구글의 입장에서 갑자기 독감 검색이 들어가니까 독감 환자가 많다라고 했는데 사실 봤더니 그중에 절반만 독감 환자고 나머지는 독감 백신 뉴스 때문에 했다는 거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용 검토 없이 저렇게 숫자만 맹신했다간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표는 하셔야 되는 겁니다. 괜히 투표 찾아보고 안 맞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뭐 맞다는 얘기야 틀리다는 얘기 하실까봐 결론을 가르쳐드리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단어가 또 늘었다 줄었다인데요. 이건 명품백에 대한 건데요. 뭐 제목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파란색은 샤넬백이고 빨간색은 루이비통 백이고 노란색은 구찌백인데요. 이게 뭐냐? 옛날에는 샤넬백이 별로였습니다. 근데 쫙 치고 올라가서 지금은 샤넬백이 많이 검색되고요. 구글 사이트 가면 예측도 해줍니다. 계속 잘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남자분들은 사모님이나 여자친구한테 샤넬백을 사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줄 거면 1등을 한 방에 사줘야 되지 괜히 쓸데없이 2등, 3등 사줬다가 혼나기만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왜 2등, 3등을 사주느냐? 사실 샤넬백이 제일 비쌉니다. 저희 콧대가 높아져가지고 점점 가격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2등, 3등 저희 주머니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몇 푼 아끼겠다고 2등, 3등을 살 수 있는데, 그리고 변명은 이겁니다. 앞에 있어서 배웠거든요. 저거 샤넬백 거품이야. 저거 뉴스에서 떠들어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저거 사줘도 될 거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거품인지 아닌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하는데 놀랍게도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네트워크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 연관 검색어라는 게 있습니다. 연관 검색어 뭔지 아시죠? 어떤 사람이 이걸 검색하고 같이 뭘 검색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샤넬백의 연관 검색을 보시면요, 샤넬백을 검색한 사람은 뭘 검색하냐면 샤넬백, 샤넬플랫백, 샤넬 클래식백, 샤넬 클래식, 샤넬백 프라이스 2.5, 샤넬백, 샤넬에 한번 꽂히면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샤넬입니다. 샤넬의 충성도는 무시하죠. 루이비통백의 연관 검색은 루이비통백, 구찌백, 루이비통백, 샤넬백 왔다 갔다 합니다. 제일 불쌍한 구찌백을 볼까요? 구찌백의 연관 검색어는 구찌백, 루이비통백, 구찌핸드백, 다이퍼백, 기저귀 가방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프라다, 메신저, 코치, 이건 구찌 안 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샤넬백이란 단어 하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릴 수 있겠죠. 근데 연관 검색어 몽땅이 저렇게 들으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샤넬백이란, 물리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샤넬백이란 단어 하나는 가볍기 때문에 바람에 흔들립니다. 근데 10개를 묶으면 무거워집니다. 무거운 건 아시다시피 안 흔들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실 때는 개개의 데이터를 보시는 게 아니라 묶어서 데이터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훨씬 더 정확한 의미를 뽑을 수 있다는 건 거고요. 데이터를 묶는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재밌는 걸 잘해주는데요. 이건 카이스트의 차미영 교수님이 하신 연구인데요. 여러분 아침마다 카톡에서 날라오는 게 이게 거짓말인지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궁금하시잖아요. 그걸 해결해 주는 겁니다. 보시면요, 놀랍게도 가짜뉴스는 이 왼쪽처럼 쪼각쪼각 가볍게 퍼집니다. 진스한 뉴스는 쫙 연결돼서 무겁게 퍼집니다. 이렇게 퍼지는 정도를 보면 아주 초기에 날 수가 없지만 가벼운지 무거운지의 정도를 따지면 90% 정도로 저게 진짜다 가짜다라는 걸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왜? 진실은 무겁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묶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데이터를 가장 잘 묶은 게 이겁니다. 인공지능의 총알이라고 하는 딥러닝인데요.
딥러닝 논문을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기보라는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묶어내는 과정입니다. 이걸 묶어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재 판을 집어넣으면 여기에 놨을 때 이길 확률이 얼마고 여기가 이길 확률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네트워크에 해주는 겁니다. 즉 딥러닝이라는 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가장 효율적으로 묶어내서 숫자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시간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시계가 안 나와서 제가 얼마큼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저야 뭐 1시간 내내 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시간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뭐 딥러닝이 사실 뭐 바둑 두려고 만든 건 아니고 의료 분야에서 쓰려고 하는 건 거죠. 가슴 엑서사이즈를 딱 집어넣으면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디가 아닌지를 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건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위기를 느껴서 요즘은 이제 딥러닝뿐만 아니라 여기 가슴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암 조직을 띄어다 조직 검사까지 하는데도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딥러닝한테 대결을 신청했어요. 자기가 저합이 위태위태하니까. 그래서 사람과 딥러닝이 누가 잘하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96대 92로 사람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우와 역시 우리가 잘해 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신기한 건 뭐냐면 놀랍게도 이 두 가지 답안지에서 맞은 것만 꼽아내면 99.5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틀린 걸 얘가 맞춘 게 있고요. 얘가 틀린 걸 사람이 맞춘 게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딥러닝은 인간과 똑같지가 않습니다. 다릅니다. 잘하는 분야가 달라서요. 가끔 인공지능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인간과의 관계가 쟤네가 나를 대체하면 어떡하지? 대체제로 생각하는데 현재의 인공지능은 대체제가 아닙니다. 상호 보완제입니다. 우리가 도구로서 잘 사용하면 되는 건 거지 그걸 아직은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 역할이 다르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있었던 그런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논문만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4차 산업혁명이고 테크니까요. 스타트업 열풍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으면서 저희가 특허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도대체 특허의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 사실 우리의 관심은 이겁니다. 미국의 특허를 보시면요. 특허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225년 동안 960만 건 정도 특허가 있고요. 저희가 저 960만 건 되는 특허를 다 다운로드 받아다가 특허의 빅데이터 분석을 했고 질문은 하나입니다. 도대체 새로운 기술이냐는 게 뭐냐는 거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특허를 등록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허 문서를 보시면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기술에 왜 관심이 있느냐?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기술 만들어서 돈 벌자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걸 만들고 싶은 겁니다. 애플워치 같은 걸 만들어서 돈을 벌자는 거죠. 여러분 아마 못 보셨겠지만 이게 애플워치 초기 버전입니다. 버전 0.0쯤 되는 건데요. 정말 잘 만들지 않았을까? 중국 장인이 만든 애플워치입니다. 잘 만들긴 했는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하루에 딱 2번밖에 안 맞아서 시계로서의 기능이 약해서 엔지니어를 갈아 집어넣어서 저런 출시된 제품은 이렇게 나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워치도 이제 특허 문서가 있거든요. 애플워치의 특허 문서를 보시면 단어가 4개 나옵니다. 디스플레이, 텔레커뮤니케이션, 호롤로지, 리스트. 뭐 디스플레이, 텔레커뮤니케이션 아니고 호롤로지는 시계란 뜻이고 이건 웨어러블, 손목에 찬다는 뜻입니다. 저걸 비교해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애플워치는요. 새로운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저 4가지를 결합한 겁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아이디어는 없다. 단지 새로운 조합만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빌 게이츠도 이 말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도 하늘에 새로운 게 어딨어. 다 짬뽕이지. 있는 거 짬뽕인 건 거지 새로운 게 있지 않다는 건 거죠. 그래서 저희가 봤습니다. 특허 문서를 보시면요. 이렇게 숫자가 쭈루룩 나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기술 코드라고 하거든요. 특허 문서에 숫자가 이렇게 5개 나왔다는 얘기는 이 특허는 이 5개의 특허를 참조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 5개의 특허를 짬뽕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운 특허를 만들면 숫자가 딱 하나 나올 겁니다. 단독 특허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 특허 문서를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전체 특허 중에 78%는 숫자가 2개 이상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체 특허 중에 80%는 짬뽕 특허라는 얘기입니다. 22%만 단독 특허라는 건 거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게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880년대 이후로 밑에 노란색이 단독 특허고 보라색이 짬뽕 특허인데 단독 특허는 점점점 둔화되고 있고 짬뽕 특허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운 건 안 만들고 조합만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저희 논문을 네이처 피직스에서 혁신이 느려지고 있다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건 안 나오고 있는 것만 짬뽕하고 있다는 건 거죠. 그러면 혁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안 하고 싶어서 안 합니까? 새로 하기가 힘드니까 저런 건 거죠. 짬뽕이 대세면 대세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분야와 어떤 분야가 짬뽕이 되는지를 네트워크 분석을 하면 됩니다. 그럼 시대별로 어떤 분야가 커지고 어떤 분야가 커져서 어떤 분야와 어떤 분야가 연결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의 트렌드는 이 학문과 이 학문, 이 산업과 이 산문을 연결하는 게 트렌드구나 라고 해서 새로운 트렌드를 쫓아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역발상으로 얘랑 얘랑은 아직 안 묶어봤네. 얘랑 얘랑 연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생각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시대의 원재료는 땅이라고 했고요. 산업시대의 원재료는 철이라고 했고 정보시대의 원재료는 데이터라고 합니다. 데이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데이터보다 더 중요한 건 데이터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치는 데이터를 연결했을 때 나온다는 건 거고요. 4차 산업혁명, 저도 저 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ICT의 그냥 미래라고 하겠습니다. ICT의 미래하면 맨날 그래프가 나오는 게 이런 겁니다. 보시면 서버에 접속하다가 클라우드였다가 IoT라고 하는, 즉 쳐다보시면 보이는 게 뭐냐면 연결이 늘어나는 겁니다. ICT의 미래는 연결이 늘어나는 겁니다. 앞에 시간에서 지사님께서, 원영 지사님께서 블록체인 얘기하셨죠. 그러면서 이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연결이 늘어나는 거구나. 결국 IT의 미래는 연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연결이 늘어나는 데는 연결에서 가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거죠. 자, 이거는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없어서. 이게 사실 이게 보너스 슬라이드 중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인데요. 구글을 이용한 주식 투자 방법이라고 하는 정말 멋있는 슬라이드가 있으나 시간 관계상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안타깝죠? 네. 나중에 질문 시간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뉴런이란 신경세포를 잘 묶으면 뇌가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건전지를 이렇게 묶으면 이건 뇌가 아닙니다. 이건 마이너스도 없기 때문에 고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데이터를 묶으라고 해서 그냥 아무거나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데이터를 잘 묶으면 무시무시한 이런 걸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테이크홈 메시지는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함께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가치는 연결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논문들도 있고요. 이런 책도 있는데 이런 책을 제가 차마 광고 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들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저희 대학원생들이 있고 저는 중간에서 이 친구들을 연결하는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강의가 끝나고 박수를 쳐주실 거면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는 저희 대학원생들한테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날 줄 알았죠? 그래서 어쩌라고. 지금 제가 여기 제주 테크플러스에 왔는데 제주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구글신께 여쭤봤습니다. 제주 하면 무슨 연관 검색어가 나오나요? 항공, 날씨, 렌트카, 아직도 여행입니다. 제주의 소리도 나오네요.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스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 거군요. 영어로 검색해보면 저렇게 아직도 다 투어랑 관련된 게 나온다는 건 거고요. 구글 사이트에 가보시면 저런 연관 검색어가 있으니까 제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연관 검색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주 트렌드를 보면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좋은 시그널입니다. 이게 웬만한 지자체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괜찮은 지자체인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주는 제주답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영문과 한글을 같이 넣었을 때 똑같이 증가하고 영문이 한글을 넘었다는 건 이게 국제화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증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좋은 곳에 계신 것 같고요. 제주가 이제 해야 될 건 뭐냐? 제주의 연관 검색어가 디지털이 된다면 디지털 대륙을 우리가 탐하고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주의 연관 검색어가 디지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